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1880년대까지를 주로 보셨고, 방공령이 마지막이야. 그 다음에 1890년대 주요 사건들은 먼저 동학을 먼저 정리해놔야 돼. 동학. 조선 후기 1860년 최재우가 만든 민족종교 동학 있죠? 그 동학교도들이 1890년대에 활약을 하더라고. 그래서 동학교도들이 활동한 게 첫째 교조신원운동이라는 게 있어. 교조신원운동. 그래서 교조신원운동. 뭐 연도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흐름상 이해하라고 쓰는 거야. 1892년부터 1893년까지. 그러니까 교조신원운동 개념은 뭐다? 이게 교조가 이게 종교를 만든 사람이야. 누굴까 그럼? 최재우. 신원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야. 최재우가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결국은 혹세 무민한다는 죄로 처형을 당하거든. 자, 그래서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조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라는 운동. 이걸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지방의 동학 농민들이 무장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농민 봉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1차 봉기하고 2차 봉기로 좀 나눌 수 있다. 1차 봉기는 고부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고부밀란이라고 한다. 1차 농민 봉기, 고부밀란. 자, 이거는 뭐가 원인이 된 거냐면, 고부군수가 못된 놈이야. 조병갑. 조병갑의 수탈에 못 이겨서 그 수탈을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자, 그래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악, 수탈에 못 이겨서 전라도 지방의 농민들이 무장 봉기했다. 이걸 고부밀란이라고 합니다. 주요 지도자가 전봉준 이런 사람들이지. 자, 그래서 이 운동은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표현한다. 반봉건. 사회 잘못된 조선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 개혁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봉건. 그래서 이때 농민들이 정부에다 대고 막 개혁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정부가 수용을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밀란이 확대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탐관오리 양반 부업에 처벌해야 된다. 외환 내통한 자 처벌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를 평균으로 나누어서 경작하게 해야 된다.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신분제를 폐지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동학교도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고 고부밀란은 이제 고부에서 시작돼서 이제 여러 도시들을 점령해서 나가는 거야. 근데 이때는 이제 다 승리를 한다고, 동민군이.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 정부가 손을 들어. 그걸 전주 화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주에서 화해를 했어. 일단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전주에서 동학교도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전주 화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해산해야지. 그래서 해산했어. 그리고 집강소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집강소. 그래서 집강소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집강소는 고부밀란 이후야. 전주화약 이후에 전라도 지방에 세운 동학교도들이 세운 전라도 지방에 세운 자치기구야. 그래서 1차 농민 봉기 이후에는 사실상 전라도는 농민들에 의해서 자치되는 시기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치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재차 봉기하더라고. 그건 2차 봉기라고 하는 거야. 2차 봉기. 이거는 1차 봉기고 2차 봉기는 왜 일어났냐면 이거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일본군. 그래서 요 시기가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시기거든. 요 시기가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시기거든. 갑오개혁. 일본군의 강요로. 자, 그래서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일본의 강요로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또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켜. 이때가 청일전쟁. 그래서 요때야, 요 배경이. 그래서 일본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자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2차 봉기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성격을 띄었다라고 평가하냐면 반외세적 성격을 띄었다라고 평가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동학운동은 크게 교조신원운동에서 출발해서 이건 종교적인 운동이다. 체제의 누명을 벗겨달라. 그 다음에 무장봉기했다. 2차례. 반봉건, 반외세 성격을 띤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운동이 뭐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정리한다? 가보개혁을 정리하는 거야. 가보개혁. 가보개혁. 일본의 강요로 이때 이제 정부가 전면적인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때 이거를 가보개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보개혁도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으로 나눠볼 수 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다 외울 필요 없다. 그래서 몇 가지만 그냥 줄을 칩시다.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 있죠? 1차 가보개혁 때는 입헌군주제 줄쳐놓고,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개국기년 중국연합회지 줄쳐놓고, 그 다음에 왕권 축소 줄쳐놓고, 의정부하고 국내부 분리 줄쳐놓고, 그 다음에 고문과 연자제 폐지 줄쳐놓고, 그 다음에 은본위 급납제 도량형 통일 줄쳐놓고, 그 다음에 양천제 폐지 줄쳐놓고, 신분제 폐지, 과부의 재가형, 그 정도만 줄쳐놓으세요. 자, 이거 어느 때 일어난 거다? 1차 가보개혁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적인 조선의 봉건 질서가 전면적으로 무너지는 아주 전면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거야, 이때 정부가. 자, 그래서 이걸 가보개혁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은 2차 가보개혁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크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1차 가보개혁과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게 봉기한 거야. 농민봉기. 그리고 이때는 일본군이 진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실패로 끝나거든. 그래서 2차 농민봉기를 진압하고서 더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고 그걸 2차 봉기라고 합니다. 2차 개혁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개혁기구도 알아두세요. 군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 때 군국기무처, 그거 기억하세요.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게 1차 가보개혁이야. 근데 2차 가보개혁 때는 없애버려. 그리고 2차 가보개혁의 내용 정리하는 거야. 그것도 줄만 쳐놓으세요. 몇 가지만. 내각과 칠부줄. 그 다음에 8도를 뭘로 바꾸냐면 23부 337개 군으로 바꿔. 그 줄. 그 다음에 훈련대 시위대 줄. 그 정도만 줄 쳐놓으세요. 자, 그게 이제 2차 가보개혁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보개혁 계속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요 고부밀라는 1894년. 연도는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다 1894년에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제 해를 바꿔서 1895년에 해를 바꿔서 가보개혁이 계속 추진되는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끝나. 그리고 2차 가보개혁 때 발표된 거 있어. 홍범 14조. 홍범 14조. 이런 것들도 발표되는 거고. 홍범 14조. 1895년 1월 달에 홍범 14조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이 끝났어.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났어.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게 말이죠. 시모노세키 조약.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청나라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조약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차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삼국 간섭이라는 게 터져. 삼국 간섭. 삼국 간섭. 삼국 간섭은 뭐냐면 러시아, 불란서, 독일이야. 러불독. 그러니까 한반도에 눈독을 들이는 나라. 눈독을 들이고 있는 나라는 딱 세 나라야. 청나라, 일본, 러시아. 그래서 이제 개항 이후, 강화도 지역 체결 이후 이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청나라하고 일본이 막 싸웠던 거야. 그런데 이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배제시켜버렸지. 그런데 이제 요때 이제 일본이 독점적인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이제 누가 끼어든 거냐면 러시아가 끼어든 거야. 그래서 러시아, 불란서, 독일이 연합해서 외교적으로 압력을 넣은 거야, 일본에다가.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얻은 청으로부터 뺏은 권리를 반환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이 세 나라가 덤비는데 어떻게 이겨? 그래서 결국은 굴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삼국 간섭. 자, 개념은 뭐라고? 러시아, 불란서, 독일이 일본에 압력을 넣어서 일본이 굴복한 사건.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되잖아. 그래서 이때 조선 정부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삼국 간섭으로요, 개혁이 중단됩니다. 이 당시의 개혁은 누구의 강요로, 누구의 의도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개혁이야? 일본의 의도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혁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친러 내각이 들어선 거야. 그래서 을미사변이 터지게 된 배경이야. 을미사변.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고 친일적인 내각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한다고.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다? 을미사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을미사변으로 다시 개혁이 추진돼 나간다. 개혁. 이 개혁은 무슨 개혁이라고 한다? 을미개혁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를 3차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거야. 3차 가보개혁. 자, 거기서 거기 3차 가보개혁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줄 쳐놓으세요. 자, 1세 1연호 줄, 건양 줄, 친위대 진위대 줄, 소학교령 줄, 종두법 줄, 단발령 줄, 우편제도 태양력 줄, 그리고 단발령. 자, 명성황후 시해가 되죠. 일본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돼. 국모가 시해되겠지? 그 다음에 단발령이라는 게 또 공포가 된단 말이야. 단발하라고, 상투 자르라고. 그래서 유생들이 특히 반발했다, 이거. 그래서 유생들이 특히 반발했으며, 그래서 의병이 봉기하는 원인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게요. 1896년. 1896년. 그래서 이때 이제 저걸 이어서 을미개혁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일본의 영향력이 더 세진 거지. 그래서 이제 친러 친미 세력들이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킨 사건이 있어.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한다. 아관파천.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1년 만에 아관파천이라는 게 단행이 됩니다. 아관파천이 뭐라고요? 고종이, 아관이 러시아 공사관이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돼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조선이란 나라가. 그래서 이 아관파천 이후에 강대국들, 이걸 열강이라고 해. 열강. 열강들이 각종 조선의 이권, 대표적인 게 철도야. 철도, 광산 등 권리를 침탈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요 시기에 활동했던 단체가 하나 나온다. 자, 신문이 먼저 나온다. 독립신문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1896년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만든, 서재필. 이 사람이 이제 개화사상가인데 미국에 유학가 있었어. 요때 귀국을 한 거야. 그래서 서재필이 1896년 아관파천 이후에 귀국해서 국민을 계몽할 목적으로 만든 신문이 뭐다? 독립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독립신문 만들어진 다음에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진다. 독립협회에서 요 단체도 반드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다.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는요, 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냐면,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어.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만민공동회. 공동회. 이건 이제 대중집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종로,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대중집회를 연 단체가 바로 이 단체야. 독립협회. 그러면 독립협회가 연 대중집회 이름을 뭐라 그런다? 만민공동회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 관리가, 초창기에는 정부 관리가 여기 집회에 참석해서 회의가 열리기도 했어. 그걸 관민공동회라고도 하는 거야. 관민공동회. 그래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의 정부에 대한 개혁 요구사항이 채택이 되거든. 그걸 헌의육조라고 한다. 그래서 헌의육조를 채택했다. 고종에 건의하게 됐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자, 얘들이 하는 활동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 내용적으로 일단 크게 분류해보면, 자주국권운동. 자주국권.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로서 자주 독립국가의 위신을 지키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주국권운동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예는 이런 것들이 있어. 독립문 독립관 건설운동. 독립문 독립관 건설운동. 그 다음에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이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요, 이 단체도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단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은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유민권. 민권 아시죠? 민권. 그래서 서양의 민권 개념에 입각해서 민권운동, 인권운동을 전개한 단체가 어떤 단체다? 독립협회다. 그래서 민권에는 뭐 여러 가지 민권이 있지. 뭐 자유권, 뭐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산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참정권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참정권 운동과 관련해서 의회 설립 운동을 했습니다. 의회
설립.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뭘 만들자? 의회를 만들자. 그래서 의회 설립 운동을 하였습니다. 어떤 기구를 서양식 의회로 만들자고 계획을 했냐면 중추원이라는 기구야. 그래서 이 당시에 중추원이 있었는데 중추원을 서양식 의회로 만들자고 의회 설립 운동을 했다. 누구? 독립협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는 세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자강개혁 해가지고 각종 경제개혁 운동도 한 거야. 자, 그래서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독립협회, 독립문, 독립관, 이권소운동, 입헌군주제 지향, 의회 설립 운동했습니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독립협회. 그러나 결국은 1896년에 만들어졌는데 1898년에 정부의 탄압을 받아. 그래서 정부의 탄압으로 해체됩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 그래서 독립협회를 하나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으로 가냐면 1897년으로 가는 거야. 1897년에 아관파천 1년 만에 다시 고종이 환궁을 해. 고종이 다시 궁궐로 돌아온다고요. 환궁을 한다고. 어디로 돌아오냐면 지금의 덕수궁이야. 근데 이 당시에는 경운궁으로도 불렀어. 경운궁. 그래서 환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바꿔. 대한으로. 그래서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해. 이때 왕을 황제라고 한다. 자, 그래서 1897년에 무엇이 수립이 됩니다? 대한제국.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에서 이제 대한으로 바뀌는 거야. 그 연어는 광무라는 연어를 썼어. 광무. 그래서 이 대한제국 때 실시한 개혁을 무슨 개혁이라고 한다? 광무개혁이라고 한다. 이때 왕은 뭐라고 불렀다? 황제라고 불렀다. 황제. 자,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의 성립이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 실시했던 무슨 개혁의 내용? 광무개혁의 내용 있죠? 그걸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개혁 이념은 반드시 기억해놔. 개혁 이념. 9번 신참. 자, 대한제국 때는 어떠한 이념에 입각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9번 신참. 무슨 뜻입니다? 옛 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참조하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대한제국의 근대화 정책은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이었을까? 점진적인 근대화 정책이었을까? 점진적인 근대화 정책이었습니다라고 평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그 다음에 광무개혁의 내용은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 줄쳐 놓으시면 되죠, 그냥. 자, 그래서, 뭐가 있다? 이것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이니까. 줄쳐 놓으세요. 일단, 대한국 국제 줄쳐놔. 대한국 국제. 황권 강화. 그거 반드시 줄쳐놔.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근대화로 가려면 입헌 정치 체제를 도입해야 되거든. 그래서 갑신정변도 그렇고, 가보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도 그렇고, 다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는데, 요것만 입헌 이러면 안 돼. 전제 군주제를 강화하였다. 그 말은 입헌 군주제라고 한다면 군주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제 군주제는 반대로 오히려 군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전제 군주제라고 해야 돼.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군사와 관련해서는요, 원수부 줄쳐 놓으세요. 이때 그래서 황제가 군권을 장악했거든. 그래서 군권 장악을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한 거예요. 원수부 줄. 그 다음에 무관학교 설립, 그거 줄. 그 다음에 양전사업과 지계 별표. 그래서 대한제국 때 뭘 했다? 이거 제일 잘 나와. 양전사업은 토지조 사업이죠. 양전사업과 지계 발급 사업을 했습니다. 지계는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야. 자, 그래서 대한제국 때 무슨 일을 했다고?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지계를 발급했습니다.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식사능업줄. 자, 경제적으로는 무슨 정책을 했다? 식사능업.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상공업 진흥 정책이야. 자, 그래서 근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는 근대화에 역행하는 개혁을 한 거지, 전제군주제를 강화하면서. 그러나 정치를 제외하고는 사회, 경제, 문화면에서는 근대화 정책을 했다고, 이 대한제국이.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뭐다? 근대적인 자본주의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했다. 상공업 진흥 정책을 했다. 그런 의미다. 거출. 그 다음에
기술교육 그거 줄쳐놓으세요. 이시대는 특히 무슨 교육을 강조했냐면 기술교육을 강조했어. 왜 그럴까? 상공업진흥정책에 따라서. 기술진흥정책에 따라서. 뭐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대한제국 광무기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도하고 독도 문제는 그냥 줄만 쳐놓으세요. 간도. 간도와 관련된 비석이 하나 있지.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 그 줄.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조선과 청의 국경선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야.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 압록강에서 토문강으로 한다. 근데 그 토문강의 해석을 둘러싸고 청과 조선이 갈등을 빚었던 비석이야. 그래서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해석한 나라가 청이고 토문강을 송화강이라고 해석하는 나라가 조선이고 간도는 그 사이에 끼어 있고 그래서 결국 어느 강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로 해석해야 된다? 토문강을 송화강이라고 해석해야 간도가 우리 땅이 된다고. 자, 그래서 간도 지역에 대한 영토 문제를 일으켰다. 그거 줄. 그 다음에 대한제국 간도의 이범윤 파견. 그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대한제국 때 추가하는 거다. 대한제국 때 간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하고 관리사를 파견했어. 사람 이름이 뭐다? 이범윤. 자, 그 다음에 간도협약도 줄 쳐놓으세요. 간도협약은 이거 1909년에 일본과 청이 체결한 조약이야. 일본과 청. 우리나라는 배제된 채 일본과 청이 체결하고 일본은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줬다. 만주에서의 이권을 얻는 대가로. 그래서 간도가 불법적으로 청의 영토로 결과적으로는 편입된 조약이 뭐다? 간도협약이다. 자, 그 다음에 독도. 독도는 지중왕 알아야지. 지중왕. 신라 장군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 복속했다. 그래서 지중왕 이사부 우산국 복속 이래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되었다. 여기 우산국에는 울릉도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울릉도 독도. 그거 줄.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울릉도 독도와 관련돼서 활약한 사람이 있었죠. 안용복. 그래서 동네 어민인데 일본 정부까지 쫓아가가지고 왜구를 쫓아난 다음에 울릉도하고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받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지. 자, 안용복 줄.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그것도 줄 쳐놓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또 추가한다. 대한제국 때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리하게 했어. 이게 대한제국 칙령 41호야. 1900년에. 자,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중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 그거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전쟁 중에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독도를 자기네 시마네현 영토로 불법 편입시켰다고. 그게 무슨 전쟁 중이다? 러일 전쟁 중. 그리고서 일본은 이제 불법 편입이 아니라 합법적인 편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근거 없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자,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의 그 정도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1890년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로 가겠습니다. 자,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인데, 국권 침탈 과정을 보겠습니다. 1900년대로 가면 어떤 때냐면, 이게 이제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때야. 그래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강제 조약을 강요하면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하나씩 뺏어가는 때다. 자, 그래서 주요 조약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라는 조약을 가장 먼저 체결을 해. 1904년 2월 달에. 그래서 한일의정서는 이때가 이제 이거는 무엇을 위한 조약이냐면 이때가 러일 전쟁이 발발하거든. 그래서 러일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체결한 조약이로서 이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일본이 무엇을 뺏어가냐면 군사 전략상 중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갔다. 그래서 한일의정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군사 전략상 중요 지역 사용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일본은 무슨 조약을 통해서?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에 일본이 이걸 요구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다. 황무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대한제국에게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야. 황무지 개간권을 일본이 요구한 때가 어느 조약 체결 이후다? 한일의정서. 그런데 이거는 실패로 돌아가. 나중에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904년 8월 1차 한일협약이라는 걸 맺어진다.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이거는 주로 무엇을 목적으로 또 일본이 맺은 거냐면 대한제국의 고문을 파견해서 내정 간섭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결한 조약이야. 그래서 이걸 고문 정치라고 하고, 실제 이때 일본으로부터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이 있어. 스티븐스라는 미국하고 메가다 이런 사람들이 고문으로 파견되어서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때야. 그리고 요때 이 메가다, 재정검을 온 메가다가 대한제국의 재정권을 박탈합니다. 재정권 박탈. 자, 그 다음에 1905년 을사늑약으로 간다. 을사늑약. 일단 이 조약이 제일 중요하고 잘 나온다. 을사늑약. 강제로 체결된 원인 무효의 조약이라고 본다, 이거는. 고종은 끝까지 여기에 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인 무효 조약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1905년 11월 달인데, 요거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요, 주로 이제 통감부를 설치하는 거야. 통감부 설치를 목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걸 통감 정치라고 해.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초대 통감으로 오는 인간이야. 그래서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서 무엇을 설치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 통감이라는 사람, 일본 통감이라는 사람이 대한제국의 왕을 대신해서 다 정치를 하는 거야. 사실상 조선이 망한 조약이야. 그 다음에 이때 외교권을 강탈한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외교권을 강탈함으로써 사실상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 체제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는 조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종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민적 저항은 의병봉기하기도 해. 그래서 여기 을사조약 체결에 반발해서 의병봉기한다. 의병. 대표적인 사람은 최익현이야. 최익현. 자, 그 다음에 나철 오기호라는 사람이 오적 암살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약하기도 해. 오적 암살단. 무슨 말이냐면 을사오적이라고 해. 자, 이거는 어떻게 체결됐냐면 고종도 배제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관리도 배제된 채 이 조약 체결에 찬성하는 5명의 고위 관료가 있었어. 그 이완용을 비롯한 5명의 관리. 그런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을사오적 암살단 만들어서 활약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분개해서 자결해. 민영환 자결. 그 다음에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있어. 장지연이 글을 하나 쓰지. 시일야 방성되고. 목노와 울부짖어. 나라를 뺏겼구나. 자, 그래서 황성신문에, 상선신문까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싣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가 뭐야? 을사늑약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체결된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냐면 한일 신협약으로 가. 한일 신협약. 이건 다른 말로는 정미칠조약이라고 합니다. 정미년. 이게 1907년이기 때문에 그래. 1907년. 그래서 이걸 한일 신협약 정미칠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조약은 어떤 내용이냐 또 이제 하나씩 이제 남아나는 게 없지 이제. 자, 이거는 행정각부 차관에 일본인을 앉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하게끔 하는 조약이야. 이걸 차관 정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권을 박탈합니다. 행정권, 고등관리 임명권을 박탈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주 내용을 하는 게 바로 뭐다? 한일 신협약입니다. 근데 이제 요 사건 이전에 헤이그 특사 사건이라는 게 또 있었어. 헤이그 특사 사건이 있었어. 헤이그 특사. 뭐냐면 고종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다고. 이상설, 이위종, 이준. 이걸 헤이그 특사 사건이라고 하고 결국은 실패하지. 그리고 이걸 계기로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강제 퇴위되는 원인이야. 그리고 이걸 체결한 거야. 그리고서 이거 체결하고 이거 없애고 그 다음에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려. 군대 해산. 그래서 하나둘 남아나는 게 없다고. 전략상 중요한 지역 뺏겼지. 재정권 박탈됐지. 외교권 박탈됐지. 행정권 박탈됐지.
군대까지 해산당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각서. 기후각서 1909년 사법권 박탈. 그 다음에 이제 문제해 1910년 경술련. 1910년에 경찰권을 박탈해. 경찰권을 박탈하고 최종적으로 강제 병합하는 거야. 합방조야. 통치권을 박탈한다. 이걸 경술국치라고 한다. 경술련의 나라에 큰 치욕을 당했지. 경술국치.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결국은 일제 국권 침탈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10년을 계기로 일제 강점기로 접어드는 거지. 자, 그래서 근대사회라는 게 흥선대원군부터 대충 여기까지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 세 개로 나눠서 하셨죠? 80년대 흥선대원군부터 방공령까지, 동학부터 대한제국까지, 900년대는 한일의정서부터 경술국치까지. 그리고 요 조약을 좀 중심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이게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